나폴레온 힐의 부와 성공의 열쇠. 힐은 500명이 넘는 자수성가형 100만 장자를 인터뷰하며 그들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비법을 연구했다. 이번에 나폴레온 힐 재단은 고전이 된 나폴레온 힐의 저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엮은 특별판을 출간했다. 이 특별판은 책 제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닌 마음의 힘을 강조했다. 목표를 열망하고 전념하는 능력,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능력,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의로 무장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 능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지지를 얻는 능력 말이다. 이 책은 미국 경제 형성기 동안 가장 성공한 미국인들이 실제로 이룩한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돈을 버는 방법뿐 아니라 개인이 성공하는데 바탕이 되는 다양한 성공 철학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특별판은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중요한 4대 성공 원칙인 열망, 상상력, 끈기, 마스터마인드에 중점을 두었다. 여러분이 생각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6가지 두려움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장 열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30년도 더 된 일이다. 뉴저지주 오렌지시에 도착한 화물 열차에서 에드윈 반스가 내렸다. 당시 그의 행색은 불황자 같았지만 생각만큼은 왕 같았다. 철로를 벗어나 토머스 에디슨의 사무실로 가는 동안 그는 마음을 다독였다. 마음속으로 에디슨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귀에는 일생일대의 강한 집념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에디슨에게 부탁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집념이란 바로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었다. 반스의 열망은 희망과는 달랐다. 소망도 아니었다.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간절한 열망이었으며 아주 명확한 것이었다. 그가 기다리던 좋은 기회는 5년이 지나서야 찾아왔다. 사실 그때까지는 열망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약속도 일말의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에디슨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톱니바퀴의 수많은 톱니 중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달랐다. 이곳에 일하러 온 첫날부터 매 순간 그는 에디슨의 동업자로 살았다. 오렌지시로 왔을 때 그가 다짐한 것은 에디슨에게 어떤 자리든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하러 왔다는 것을 알려야지 였다. 그는 여기서 몇 달 일해보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자리든 일을 시작해야지. 에디슨이 하라는 일은 다 할 거야. 그의 동업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 그만두지 않겠어 라고 다짐했다. 또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기회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마음먹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꼭 손에 쥐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바로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뿐이야. 그러기 위해서 되돌아갈 다리를
모두 불태워 퇴로를 차단하고 앞으로 전진만 할 거야. 내 능력에 모든 미래를 걸고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어. 그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을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승리해야만 했다. 이런 자세가 바로 반스가 성공 신화의 문을 연 열쇠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아는 나이가 되면 돈이 갖고 싶어진다. 그러나 원한다고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념에 이를 정도로 마음을 다잡고 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서 부를 획득할 명확한 수단과 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여기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에 대한 열망이 금전적 결과로 이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6단계를 밟아야 한다. 1. 마음속으로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정하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액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2. 당신이 열망하는 돈을 얻는 대가로 정확히 무엇을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라. 3. 그토록 열망하는 돈을 언제까지 소유하려 하는지 명확한 날짜를 정하라. 4. 당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세워라. 그런 다음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5.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종이에 적어라. 언제까지 돈을 벌 것인지 제한 시간을 정하고 돈을 버는 대가로 무엇을 지급할 것인지 써라. 돈을 모을 계획을 분명하게 기술하라. 6. 이렇게 적은 것을 하루에 2번씩 소리내어 읽어라.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부자가 되기 위한 경주에 뛰어들었다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일 처리 방식, 새로운 리더, 새로운 발명, 새로운 교수법, 새로운 마케팅 방법, 새로운 책, 새로운 문학, 그리고 미디어와 영화를 위한 새로운 기능 등을 필요로 한다. 새롭고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이 있다. 바로 명확한 목표 의식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부를 축적하려는 열망을 지녔다면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의 진정한 리더가 된 사람들은 태동하지 않은 기회가 지닌 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힘을 활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힘을 실제로 사용하여 고층 빌딩과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 삶을 더욱 쾌적하게 만든 모든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 오늘날의 몽상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관용과 열린 마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끝장이 난 것과 같다. 선구자에게 지금보다 더 시적절한 시간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지금은 마차에 올라타 거칠고 파란만장한 서부를 개척하던 시절처럼 정복할 땅이 없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새롭고 보다 나은 방식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방대한 비즈니스, 금융, 산업 세계가 있다. 자기 몫의 부를 손에 쥐고 싶다면 몽상가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변화된 세상에서 큰 판돈을 따려면 과거의 위대한 선구자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선구자들이 품었던 꿈 덕분에 오늘날 문명사회에 존재하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선구자 정신은 우리나라의 생명선 역할을 하며 당신과 내가 시장에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기계를 꿈꾸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꿈이 타당했다는 증거를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은 새로운 발견에 익숙해졌다. 아니, 세상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몽상가들에게 기꺼이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몽상가여, 어서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뜻을 펼쳐라. 이제 당신의 시대가 열렸다. 세상은 과거의 몽상가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풍요로운 기회가 가득하다. 그리고 명심하라. 성공한 사람을 사는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출발은 나빴으나 처절한 투쟁을 거쳐 결국에는 성공에 도달했다.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또 다른 자아와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자 과학자로 꼽히는 에디슨은 떠돌이 전신 기사였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야 비로소 자신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발견했다. 로버트 번스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시골 청년이었다. 게다가 저주받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술주정뱅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생각의 옷을 입은 시를 지음으로써 마치 그가 쓴 시의 한 구절처럼 가시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장미를 심었다. 부커 워싱턴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노예로 태어났지만 모든 문제를 관용의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몽상가였다. 그래서 온 나라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었다. 베토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밀턴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의 이름은 시간이 존재하는 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꿈을 꾸었고 자신의 꿈을 정리된 생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소망하는 것과 이것을 손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기 전에는 그것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그저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닫힌 마음에는 신뢰나 용기, 믿음을 불어넣을 수 없는 법이다. 열망으로 선천적 한계를 극복하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한계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처음으로 이 말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내 앞에 놓인 침대에 누워있는 한 신생아 때문이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청각기관인 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아기가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도 평생 흉한 모습을 하고 살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든 아이의 마음속에 나의 불타는 열망을 심어주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 열망이란 소리가 귀를 통하지 않고 뇌로 전달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자라서 협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나는 아이 마음속에 나는 반드시 들을 수 있어 라는 불타는 열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열망은 실현이 되었다. 아이는 선천적 한계를 극복했다. 어느 날 나는 발견했다. 내가 아들의 유돌골 또는 뇌 아랫부분에 입술을 대고 이야기하면 아들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발견은 나의 불타는 열망을 현실로 바꾸는데 필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아들이 청력을 찾고 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열망 말이다. 그 무렵 아들은 몇몇 단어를 말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에는 전망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열망에 믿음이 뒷받침되면 불가능이란 없다. 아들이 내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나는 그 즉시 아들의 마음속에 열망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이가 잠자리에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이가 자립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간절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잠자리에서 들려주곤 했다. 이 꼬마 소녀는 한 학년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선생님이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소리쳐야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학교에 가지는 않았다. 수화도 배우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아이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교직원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결정을 끝까지 고수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 번은 전기 보청기를 테스트 삼아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아이가 6살 때 머리 한쪽을 수술하면서 선천적 청각기관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일주일 앞두었을 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아들이 테스트용 전기 청각 장치를 하나 받았다. 이는 순전히 운이었다. 그는 예전에도 이런 장치를 사용하려 시도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었기에 착용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도구를 무심코 머리에 쓰고서 전원을 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치 마법의 지팡이가 툭 건드리기라도 한 듯 정상적으로 듣고 싶다는 그의 일생일대의 열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정상 청력을 지닌 사람처럼 실제로 잘 들을 수 있었다. 이 청각 장치 덕분에 아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달라진 세상에 감격한 아들은 당장 전화기로 달려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로소 처음 엄마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들었다. 다음 날 평생 처음으로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이전에는 교수님이 가까이에서 큰 소리를 내야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라디오를 듣고 발성 영화의 소리도 듣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신체의 선천적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그리고 집요한 열망을 마음에 품고 현실적인 방법만을 이용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운명을 바꾸었다. 2장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상상력은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계획을 실제로 만들고 구현하는 곳, 문자 그대로 작업실 역할을 한다. 열망이라는 충동은 마음속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행동으로 실현된다.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자신의 상상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인간의 상상력은 아직 발달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인간은 자신에게 상상력이 있으며 매우 초보적인 방식으로 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겨우 깨달은 수준에 불과하다. 비즈니스, 산업, 금융 분야의 위대한 리더들과 미술가, 음악가, 시인, 작가들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열망은 단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충동에 불과하다. 이것은 모호하고 덧없고 추상적이며 가치도 없다. 열망이 그에 해당하는 물리적 결과물을 낳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이디어는 모든 부의 시작점이다. 아이디어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 대목에서 거대한 부를 만들어낸 유명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디 이 사례들을 참고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상상력을 이용하는 확실한 방법을 터득하기 바란다. 마법의 주전자. 50년 전 어느 날 시골에 사는 늙은 의사가 도시에 와서 약국을 찾았다. 그는 타고 온 말을 밖에 묶어두고 약국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리고 젊은 약국 점원과 흥정에 돌입했다. 훗날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부를 안겨준 결과를 낳은 그의 임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의사는 점원과 조제실 뒤에서 1시간이 넘도록 낮은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약국에서 나와 밖에 있는 마차로 가서 커다란 구식 주전자와 큰 나무 주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약국 안쪽에 놓아두었다. 점원은 그 주전자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안주머니에서 지폐 한 뭉치를 꺼내서 의사에게 건넸다. 지폐 뭉치는 정확히 500달러, 점원이 저축해둔 돈 전부였다. 돈을 받은 의사는 점원에게 비밀 제조법이 적혀있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사실 이 작은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주전자가 끓기 위해서는 마법의 주문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사도 점원도 그 주전자에서 굉장한 부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늙은 의사는 주전자 세트를 500달러에 팔 수 있어서 기뻤다. 이 돈이면 빚을 청산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점원은 고작 종이 쪽지 한 장과 낡은 주전자에 평생 모은 돈을 거는 큰 도박을 감행했다. 물론 자신의 투자로 주전자에서 황금이 쏟아져 나와 알라딘의 램프를 능가하는 효력을 발휘해 기적적인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이 점원이 돈을 주고 실제로 산 것은 아이디어다. 낡은 주전자와 나무 주걱, 종이 쪽지에 적힌 비밀 제조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주전자의 신기한 능력은 새 주인이 기존의 비법에 의사가 전혀 몰랐던 한 가지 재료를 섞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당신의 상상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바란다. 과연 젊은이가 비밀 제조법에 추가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는가? 주전자에서 황금이 넘쳐나게 만든 바로 그것 말이다. 단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소설보다 낯설긴 하지만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 이제 이 이야기 속 아이디어가 얼마나 막대한 부를 낳았는지 살펴보자. 이 아이디어는 주전자 속 내용물을 유통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거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도 그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있다. 이 낡은 주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탕을 소비하는 업체 중 하나다. 그래서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 및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간 수백만 개의 유리병을 소비함으로써 거대한 규모의 유리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접한 모든 사람에게 황금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세계 모든 문명 국가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전자에서 나온 황금은 미국 남부의 가장 저명한 대학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을 세웠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낡은 주전자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자, 이 유명한 탄생 신화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는가? 바로 코카콜라다. 세계 경제 대공황 동안 공장이며 은행, 기업들이 수천 곳씩 사업을 접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 마법의 주전자의 소유주는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했다. 또한 오래전 이 아이디어에 신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황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기까지 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살게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장차 코카콜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명심하라.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지닌 제국을 잉태한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였으며 약국 점원 아사 캔들러가 기존 제조법에 섞어 넣었던 신비한 재료는 바로 상상력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현실이 되며 생각이 작용하는 범위는 세상 그 자체다. 정말로 그렇다. 100만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존경하는 교육자이자 성직자인 고 프랭크 컨솔러스 목사님에게서 들은 것이다. 그는 시카고 남부 가축 사육장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컨솔러스 박사는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교육 제도에 많은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되면 이런 결함을 고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의 가장 깊은 열망은 젊은이들이 행동을 통해 배우는 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교육법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계획을 실현하려면 100만 달러라는 거금이 필요했다. 과연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야심찬 젊은 목사의 머리는 온통 이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목사이자 동시에 철학자였던 컨솔로스 박사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말이다. 또한 명확한 목표 의식은 물질적 결과를 얻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될 때 활기와 생명,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손에 쥐느냐 하는 것이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다. 그래, 내 아이디어는 훌륭해. 하지만 그곳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일에 필요한 100만 달러를 절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다. 대부분 사람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컨솔로스 박사는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그의 육성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방 안에 앉아서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할 방법을 고민했다. 거의 2년 가까이 생각을 거듭했다. 내가 한 일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행동할 때가 왔다. 나는 일주일 안에 내게 필요한 100만 달러를 구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인가? 나는 여러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아침에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즉시 설교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일은 내게 전혀 어렵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거의 2년 동안 했었기 때문이다. 설교의 바탕이 되는 정신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 설교가 과연 내가 필요한 돈을 제공해줄 누군가의 관심을 끌게 될까 하고 생각했다. 기도하는 동안 돈이 마련되리라 다시금 확신했다. 그러면서 조금 들떠있던 나는 준비된 설교 원고를 챙기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연단에 서서 막 설교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이르러서야 내 실수를 깨달았다. 원고를 가지러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레 축복이 되었다. 원고 대신 나의 마음속 잠재의식이 내게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감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나의 꿈을 이야기했다. 눈앞에 청중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도 이야기하는 상상을 했다. 100만 달러가 수중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이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훌륭한 교육기관을 세워서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일을 배우고 동시에 그들이 마음을 수양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가 말을 마친 후 자리에 앉아 한 남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연단으로 다가왔다. 그가 어쩔 셈인지 궁금했다. 그는 연단으로 와서 손을 내밀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100만 달러를 갖게 되면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설교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아머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젊은 컨솔로스 박사는 아머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1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이 돈으로 아머 공과대학교를 설립했다. 이렇듯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100만 달러가 생겼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컨솔로스 박사가 거의 2년 동안 마음속에 키워왔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컨솔로스 박사는 마음속으로 돈을 구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이를 위해 명확한 계획을 세운 뒤 36시간 안에 돈을 구했다. 또한 아사 캔들러와 프랭크 컨솔로스 박사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목표의식과 명확한 계획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디어는 손에 잡히지 않는 기운이지만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물리적 존재인 뇌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뇌가 죽어 먼지로 돌아간 뒤에도 아이디어는 여전히 살아 존재하는 힘이 있다. 3장 끈기. 성공하는 데 필요한 부단한 노력. 열망을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끈기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다. 그리고 그 끈기의 기본은 의지력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 부딪히는 반대나 역경에도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쉽게 접고 포기해버린다. 모든 방해 요소를 이겨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포드, 카네기, 록펠러, 에디슨 가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수에 해당된다. 끈기는 마음의 상태다. 끈기는 함양할 수 있다. 모든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듯 끈기에도 그 바탕에는 명확한 요소들이 있다. 1. 명확한 목표의식. 2. 열망. 3. 자립심. 4. 명확한 계획. 5. 정확한 지식. 6. 협력. 7. 의지력. 8. 습관. 자, 이제 자가진단 목록을 작성할 차례다. 끈기의 바탕이 되는 핵심 자질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보자.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용감하게 자신을 평가해보라. 앞서 제시한 끈기를 키우는 8가지 요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한지 파악하기 바란다. 이런 분석 작업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포착하는 기회가 된다. 끈기 부족의 징후. 지금부터는 당신이 괄목할 만한 성공에 도달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진정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끈기 부족을 나타내는 징후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에 박힌 뿌리 깊은 원인도 제시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다음 목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 바란다. 여기 제시한 약점들은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1.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인식하고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는 데 실패한다. 2. 이유가 있든 없든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다. 3.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흥미가 부족하다. 4. 우유부단하다. 문제가 있을 때 정면 돌파하는 대신 시도 때도 없이 책임을 전가한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변명만 한다. 6. 자기 만족을 한다. 이 병은 거의 불치병이라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7. 무관심하다. 대체로 반대에 부딪혔을 때 맞서 싸우기보다는 언제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8. 자신이 저지른 실수인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리한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 9. 열망이 부족하다. 행동을 추진하는 동기를 선택할 때 소홀히 한 결과다. 10. 패배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자발적으로 심지어 어떻게든 그만두려고 한다. 11.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다. 계획을 분석할 단계인데도 여전히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12.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포착하는데 소홀히 한다. 13. 의지를 갖고 일을 해내기보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만 한다. 14. 부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대신 가난과 타협하려 한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갖겠다 등의 일반적인 야망이 부족하다. 15. 부에 이르는 지름길을 추구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으려고만 한다. 대개 도박을 하거나 무리한 흥정을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6. 비판을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또는 말에 영향을 받아 계획을 세우거나 그들의 영향 때문에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이 요인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두려움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기 힘들다. 여기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징후 몇 가지를 살펴보자. 사람들 대부분은 친척이나 친구, 일반 대중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다. 그래서 비판이 두려운 탓에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결정할 때 실수를 하지만 그대로 타협하고 무마하고는 결국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마무리한다. 실수를 인정했을 때 뒤따르는 비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비판이 두려워 학교를 그만둔 다음 뒤늦게라도 교육을 받지 않는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의무라는 명목으로 친인척들이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고 있다. 비판이 두려운 탓이다. 사람들은 실패에 따른 비판이 두려워 사업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강한 경우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 직업을 선택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비판을 가할까봐 두려운 탓이다.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스스로 만든 기회다. 기회는 끈기를 발휘한 끝에 얻어진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명확한 목표 의식이다. 무작위로 100명의 사람을 만나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100명 중 98명은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꼭 답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사람은 안전이라고 말할 것이고 많은 사람은 돈, 몇몇 사람들은 행복, 다른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과 안락한 생활,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글 쓰는 능력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말의 정의를 규정하지 못한다. 모호하게 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부는 소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오직 명확한 열망이 뒷받침된 뚜렷한 계획을 부단한 끈기로 추진할 때 응답할 뿐이다. 끈기를 기르는 법. 끈기를 기르고 싶은가? 다음의 4단계를 따르면 된다. 대단한 지성이나 특정한 교육 수준이 필요치 않다. 그저 약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1.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는다. 2. 확고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한다. 3.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차단한다. 이 부정적 영향에는 친척, 친구, 지인의 부정적인 제안도 포함된다. 4. 계획과 목표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만한 1명 이상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 4단계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 원칙을 세운 이유는 각 단계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크고 작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권력과 명예를 얻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길에 이른다. 좋은 기회가 보장된다. 꿈을 물리적인 현실로 바꿀 수 있다. 두려움, 좌절,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다. 모든 단계를 터득한 사람들은 굉장한 보상을 받는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모든 일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누린다. 4장 마스터마인드의 힘. 원동력.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계획을 세웠더라도 행동으로 옮길 충분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은 무기력하고 무용할 뿐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부를 쌓는데 필요한 힘을 얻고 그 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힘이란 현명하게 관리되고 조직화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힘이라는 용어는 한 개인이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조직화된 노력을 지칭한다.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조화의 정신으로 일할 때 이들의 노력은 조직화될 수 있다. 돈을 모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모은 돈을 계속 유지하는데도 힘이 필요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힘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조직화된 지식이 힘이라면 그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무한한 지성. 지성의 원천은 창조적 상상력을 신뢰하고 집중할 때 나온다. 2. 축적한 경험. 인간이 축적한 경험은 양서를 잘 갖춘 공립도서관에 있다. 공립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축적한 경험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가르친다. 3. 실험과 연구. 인간은 과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매일 새로운 사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한다. 축적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없다면 실험과 연구를 통해 지식의 원천을 찾을 수도 있다. 실험과 연구를 할 때 창조적 상상력을 자주 활용해야 한다. 지식은 위에서 언급한 원천 가운데 어느 것에서나 얻을 수 있다. 지식을 명확한 계획으로 조직화하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지식은 힘으로 전환된다. 지식을 수집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앞서 언급한 지식의 3대 원천을 살펴보면 그 어려움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의 계획이 포괄적이고 규모가 크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힘이라는 요소를 계획에 투입할 수 있다. 마스터 마인드를 통해 힘을 얻기. 마스터 마인드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화의 정신으로 지식과 노력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앤드루 카네기 덕분에 내가 마스터 마인드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된 지 어느덧 25년이 넘었다.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를 이해한 후 나는 일생을 걸고 매진할 일을 찾았다. 카네기 씨의 마스터 마인드 그룹은 직원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네기 씨는 항상 직원들과 함께 철강 제조와 마케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추구했다. 그는 마스터 마인드를 통해 축적한 힘 덕분에 막대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노라고 말했다. 막대한 재산을 모은 사람 중 아무나 골라서 그 기록을 분석해보라. 그리고 그리 대단하지 않은 재산을 축적한 많은 사람의 기록도 살펴보라. 그러면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힘은 오직 이 원리를 통해서만 축적할 수 있다. 배터리 여러 개가 하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또한 개별 배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전지의 개수와 용량에 비례해 에너지를 공급한다. 지성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 이는 개별 지성보다 집단 지성이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조화의 정신으로 조직화된 지성 집단이 가진 힘은 한 개인이 가진 지성보다 더 많은 사고의 힘을 가진다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배터리 한 개보다는 여러 개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의 비결이 바로 마스터 마인드 원리 안에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여러 지성이 모여 서로 영향을 주며 조화롭게 작동한다고 하자. 이때 여러 지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증폭된 에너지는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이 각자 사용할 수 있다. 헨리 포드가 가난과 문맹, 무지라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10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2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추가로 연결해 생각해보자. 헨리 포드가 뚜렷하게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시기와 토마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때가 맞물린다는 사실 말이다. 하나의 마인드가 다른 마인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 그는 하비 파이어스톤, 존 버로스, 루서 버뱅크와 알고 지내면서부터 가장 눈부신 성공을 이루기 시작했다. 헨리 포드의 사례를 보면 여러 마인드가 친밀하게 결합함으로써 힘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헨리 포드가 비즈니스계와 산업계에서 가장 박식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가 이룩한 부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와 친밀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라.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언급한 인물이다. 그들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금세 이해할 것이다. 한 사람을 보면 그가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본성과 습관, 사고력이 보인다. 헨리 포드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빈곤과 문맹, 무지를 이겨냈다. 그는 에디슨, 버뱅크, 버로스, 파이어스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지성, 경험, 지식, 정신력의 결정체를 흡수했다. 게다가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마스터 마인드 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활용했다. 이 원리는 이제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룬 업적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간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중 대다수는 아마 그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영국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키 작은 별종이라고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간디는 괴짜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위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에도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일 것이다. 그의 힘은 수동적이었지만 현실적이었다. 자, 간디가 엄청난 힘을 얻게 된 방법을 살펴보자. 어쩌면 몇 마디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다. 그는 2억 명 넘는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화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화합하게 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 간디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무한한 시간 동안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게 만든 것은 엄연히 하나의 기적이다. 만약 이 일이 기적이 아닌 것 같다면 아무나 골라 두 사람을 설득하여 이들이 얼마나 되었건 일정 시간 동안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보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조화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앞서 살펴보았듯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천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한한 지성이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조화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해 일하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이들은 위대한 무한한 지성의 원천에서 힘을 직접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며 천재성의 원천, 모든 위대한 리더가 발휘하는 힘의 원천이다.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인 축적한 경험, 실험과 연구는 인간의 오감만큼 믿을만하다. 그러나 인간의 감각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무한한 지성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돈은 구시대 아가씨처럼 수줍음이 많고 잘 잡히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아가씨를 놓치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한 구원자가 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애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처럼 돈을 구애할 때 사용하는 힘은 아가씨에게 구애할 때 사용하는 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돈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힘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힘과 조화를 이루는 열망,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거금이라고 불리는 많은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 이때 돈은 마치 물이 경사를 타고 흘러내려가듯 돈을 축적하는 사람에게 손쉽게 흘러간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물에 비견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다만 힘은 강물과 다른 점이 있다. 힘은 한쪽 편에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 힘이 있는 편에 선 모든 사람은 위로 앞으로 움직여 결국 부에 도달한다. 반면 불운하게도 반대편에 선 모든 사람은 아래로 떨어져 비참함과 빈곤에 이른다. 거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흐름이 한 사람의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를 가져다 주는 쪽의 흐름을 형성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가난을 가져다 준다. 빈곤과 부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흔히 일어난다. 1929년 증시 붕괴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배웠다. 비록 그 교훈을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다. 빈곤이 부를 대신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부가 빈곤을 대신하는 경우는 대개 잘 기획한 계획을 면밀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 빈곤해지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 없다. 가난해지는 데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가난은 대범하고 가차없기 때문이다. 반면 부는 수줍고 소심하다. 그러므로 부는 끌어당겨야 한다. 누구나 부를 소망할 수 있으며 사람은 대부분 부를 원한다. 그러나 명확한 계획과 함께 부에 대한 불타는 열망만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5장 두려움의 망령 6가지 두려움의 망령을 극복하는 법 6가지 원초적 두려움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살펴보자.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의 이름, 습관, 거주지를 알아야 한다. 이 장을 읽으면서 부디 당신 자신을 면밀하게 분석하라. 만약 당신에게도 두려움의 망령이 붙어 있다면 흔히 볼 수 있는 6가지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이 달라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6가지 원초적 두려움. 원초적 두려움에는 6가지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이 6가지 두려움 중 몇 가지가 결합한 두려움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6가지 두려움에 모두 시달리지 않는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6가지 두려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실연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밖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모두 비중이 적은 것들이며 6가지 두려움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빈곤과 부 사이에는 타협이란 없다. 빈곤과 부로 향하는 두 길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부를 원한다면 가난으로 향하는 환경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앞서 1장에서는 열망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이 장에서는 열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완벽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6가지 원초적 두려움 가운데 가장 파괴적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첫 번째로 꼽는 이유는 6가지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밝혀진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차원에서 동료 인간을 먹이로 삼으려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보다 하등한 거의 모든 동물은 본능의 자극을 받고 제한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물리적으로 서로를 먹이로 잡아먹는다. 반면 인간은 우등한 직감과 사고력, 추론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동료의 몸을 직접 먹어치우지 않는다. 그보다는 금전적으로 동료를 잡아먹는 것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 인간은 워낙 탐욕스러운 존재라 가능한 모든 법을 만들어 동료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부족한 돈 때문에 겪는 곤란을 고려해보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인간에게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고도로 발달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두려움의 등장 시점은 정치가 하나의 직업이 된 때와 맞물린다고 믿는다. 비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진취성을 앗아가며 상상력을 파괴하고 개성을 제한하며 자립심을 말살하는 등 수많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흔히 부모는 자녀를 비판함으로써 자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회초리를 들었다. 그 어머니는 회초리를 휘두른 뒤 늘 이런 말로 마무리했다. 너는 그러다가 20살도 되기 전에 감방에 가게 될 거야. 실제로 그 친구는 17의 나이에 소년원에 갔다. 비판의식은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 과도하게 지닌 서비스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비판의식을 마음속에 한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부탁이 있든 없든 무료로 이것을 제공한다. 보통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 최악의 공격자가 된다. 자녀에게 불필요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에 열등감을 심는 부모의 행위는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는 고용주는 비판이 아닌 건설적 제안을 함으로써 각 개인이 지닌 최선의 감정과 행동을 끌어낸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녀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 또는 분노를 심을 뿐 사랑이나 애정을 싹 틔우지 않는다.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는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난 원인을 따져보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탓에 끔찍한 세계의 경계까지 도달한다. 정확한 정체는 모르지만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불편한 이야기 속 세계 말이다. 건강을 파는 사업에 종사하는 일부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환자를 새로운 환경에 보낸다. 건강해지려면 정신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씨앗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이 씨앗은 사랑과 사업에 대한 근심, 두려움, 좌절, 실망이 원인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자라난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즈니스 침체로 인해 의사들이 계속 분주했다. 모든 형태의 부정적 사고는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 바로 일과 사랑에 대한 실망이다. 사랑에 실망하여 고통받던 한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몇 달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러자 암시효법 전문가가 투입되었다. 전문가는 이 젊은이를 담당하던 간호사를 교체하고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그를 담당하게 했다. 이 여성은 근무 첫날부터 환자에게 애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3주도 지나지 않아 환자는 퇴원했다. 그는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병을 앓게 되었다. 또다시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이다. 이 치료는 속임수로 시작되었지만 환자와 간호사는 훗날 결혼에 골인했다. 실연에 대한 두려움, 질투,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형태의 증상은 인간에게 내재한 실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라난다. 이 두려움은 6가지 원초적 두려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영구적 정신 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어떤 원초적 두려움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낳는다. 실연에 대한 두려움의 탄생은 남성이 완력으로 여성을 손에 넣었던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여전히 남성은 여성의 마음을 훔치지만 사용하는 기법은 달라졌다. 힘을 쓰는 대신 이제는 설득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쁜 옷,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물리적 힘보다 훨씬 효과적인 미끼를 던진다. 남성의 습성은 문명의 개화기나 지금이나 변화하지 않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셈이다. 세심히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실연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여성은 경험을 통해, 남성은 본능적으로 일부 다처제 기질을 지니고 있으며 남성이 다른 여성 경쟁자의 손안에 있을 때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근원은 대체로 2가지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가난해질 거란 생각이다. 두 번째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불과 유황의 지옥과 그 밖에 악령들 이미지가 섞인 과거의 가르침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데다 잔인하기까지 하다. 교활하게 만들어진 이런 가르침은 두려움을 이용해 인간을 노예처럼 옥죄고 있다. 인간이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데에는 매우 타당한 2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동료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신에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사후 세계를 묘사한 끔찍한 그림들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는 인간이 온전히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기도 전에 사색적 세습을 통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은 더 커지는 법이다. 노화를 두려워하는 원인 중에는 건강 악화와 에로티시즘이 반감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성적 매력이 감소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빈민 구호소라는 말은 그리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빈민 구제 농장에서 말년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소름이 돋는다. 또한 노화 때문에 자유와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원초적 두려움 가운데 가장 잔혹하게 다가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죽음을 생각할 때 갑자기 치솟는 끔찍한 두려움의 고통은 대부분 종교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소위 비종교인은 종교인에 비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수억 년 동안 인간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진실을 말하자면 천국이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이렇듯 확실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인간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악용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들어와 종교를 빙자한 사기와 속임수로 마음을 통제한다. 이런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죽음은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므로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기 바란다.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죽음은 그동안 묘사된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은 에너지와 물질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 기초 물리학에서 우리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고 배운다.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변형되지만 파괴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 중에 고른다면 생명은 에너지다. 그런데 에너지도 물질도 파괴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생명도 파괴될 수 없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생명도 다양한 전이 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파괴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전이일 뿐이다. 만약 죽음이 단지 변화나 전이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은 오직 길고 긴 영원한 평화로운 잠뿐이다. 잠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히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도 된다. 근심은 두려움에 바탕을 둔 마음의 상태다. 근심은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서서히 은은하게 퍼진다. 한 걸음씩 파고들어 우리의 추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자신감과 진취성을 파괴한다.
하지만 근심은 우유부단함으로 생긴 지속적인 두려움의 한 형태이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러기 위해 인생에서 근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전반적이고 전면적인 생각을 단단히 해야 한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생각이 고요해져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지적 행동을 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할 뿐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쳐 그들에게 주어질지 모를 기회마저 박탈해버린다. 짐작컨대 당신의 인생에서 주요 관심사는 성공일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획득하며 무엇보다도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의 징표들은 모두 생각의 충동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의 충동이 무엇이건 당신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킬 힘이 있다. 이러한 특권에는 마음을 통제하는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당신에게 생각을 통제할 힘이 있는 만큼 이 세상에서 당신 운명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이를 관리하며 결국에는 통제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반면 당신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당신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상황이라는 망망대해에 자신을 내던지는 셈이 되고 만다. 그곳에서 당신은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제7의 원초적 악. 앞서 살펴본 6가지 원초적 두려움에 덧붙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악이 있다. 이것은 실패의 싹이 울창하게 자라도록 하는 풍요로운 토양이 된다. 너무도 교묘하므로 그 존재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악을 지칭할 마땅할 명칭이 없는 탓에 부정적 영양 감수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노상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체계적인 법이 존재하는 덕분에 우리는 강도로부터 쉽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제7의 원초적 악은 우리가 자고 있든 깨어있든 그 존재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극복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 악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것이다. 순전히 마음의 상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악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제7의 원초적 악은 인간의 경험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가격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이것은 친인척이 선의로 내뱉은 말을 통해서도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통해 내면에서부터 뚫고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독약만큼 사람을 빨리 죽이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독약만큼 치명적이다.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부정적인 영향은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활동한 결과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건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당신에게 의지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이 의지력을 변함없이 사용하라. 1. 모든 인간은 본디 게으르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약점과 관련된 모든 제한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2. 본디 당신은 6가지 원초적 두려움에 모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모든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습관을 들여라. 3. 부정적 영향은 대개 잠재의식과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좌절시키거나 침체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라. 4. 약상자를 깨끗이 비우고 모든 알약을 내다 버려라. 감기, 통증, 고통, 가상의 병과 더는 어울리지 마라. 5.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서 함께 어울려라. 6.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휘한 의지력이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일과 인간관계에서 예외를 두지 말고 의지력을 적용하라. 모든 인간이 지닌 가장 흔한 약점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에 마음을 열어두는 버릇이다. 이 약점이 더욱더 해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약점을 알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은 약점이 걷잡을 수 없는 일상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바로 잡으려 들지 않거나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이는 인간에 대해 알려진 모든 사실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하고 고무적인 것이다. 바로 인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적인 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당신은 분명 다른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은 자기 수양과 습관의 결과물이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제어하게 된다. 이 둘 사이에 중간쯤 되는 타협이란 없다. 모든 마인드 컨트롤 방법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확실한 계획이 뒷받침된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마음을 늘 바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골라서 그의 기록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인드 컨트롤을 실시하면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 유명한 변명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들은 모두 실패한 원인을 말하고 스스로 빈틈없다고 믿는 변명을 대며 자신의 성과가 부족함을 해명한다. 이런 변명 중에는 영리한 것도 있고 몇몇은 사실로 정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변명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성공했는가? 어느 성격 분석가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변명 목록을 만들어 놓았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당신 자신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이 가운데 몇 가지가 당신의 변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한 철학에 따르면 이런 변명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라. 만약 내게 돈이 있다면, 만약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만약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만약 내게 시간만 있다면, 만약 시기가 더 좋았다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면, 만약 내가 적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지닌 개성을 내가 갖고 있다면, 만약 내가 매력적이라면,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면, 만약 실제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다면, 이 중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마지막에 언급한 변명이다. 만약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시작한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결론 짓는다면 다음과 같다. 만약 실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다면 나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약점을 덮을 변명거리를 만들기보다 약점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더라면 지금쯤 있을 법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실패를 해명하기 위해 변명을 만드는 일은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하다. 이런 모습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성공에는 치명적이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변명에 애착을 갖는 걸까? 그 답은 명백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변명을 옹호하는 이유는 변명이란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변명은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발명품을 옹호하는 것은 다분히 인간의 본성이다. 변명을 만드는 것은 뿌리 깊은 습관이다. 습관은 고치기 힘든 법이다. 특히 그 습관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정당화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했을 때 따르는 보상은 그 속에 담긴 모든 원칙과 마찬가지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이제 확신을 하고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